자, 이번 시간은 경제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 파트가 참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보고 질문도 선생님에게 해보면서 같이 좀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 변화와 그 문제점, 그리고 현대 사회의 과제, 사회 파트까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확산과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경부고속 국도죠. 그때 당시에 동일한 자동차로 가득 차서 정체되는 진풍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국산차가 특별히 폰이라고 하는 차가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차가 막히는 것도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없는 이제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요. 이때는 명절 때 한번 차 내려가려고 하면 열몇 시간씩 걸렸는데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귀향길 정체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 쪽에서 몰리면서 생긴 풍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일기까지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엔 텔레비전이 198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주거도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고 대도시에는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도로도 넓게 정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와 주요 이제 대도시들 주변에 공업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산업시설들에 맞는 주거지와 학교 및 상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어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도시나 신흥공업도시로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뭐 지리 시간에도 배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 문제, 사회 문제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당연히 환경, 교통, 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배출되는 뭔가 쓰레기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차가 많이 몰리는 교통 문제 생기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살기 위한 주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모두가 다 잘 살 수는 없겠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뭐라도 일거리가 생길까 싶어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서 변두리 지역에 달동네나 판자촌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도시들이 그리고 지역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뭔가 이제 안 좋은 지역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대표적인 것은 1971년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을 통해서 이 재개발과 철거민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당시 광주로 돼 있죠.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거는 서울 이제 저기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이주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이제 뭐 정책적으로는 빨리 실시해야 되니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주민들은 반발하고 이런 사태들 여러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남시가 예전에는 그렇게 잘 사는 지금의 성남시 부근이거든요. 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성남시 안에 있는 분당구와 그 외 성남시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누군가 우월의식과 그런 깔보는 이런 생각들이 이때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분당 쪽 지역은 이제 신도시와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또 2009년도에는 서울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이쪽에 살던 철거민들이 사망하는 사건, 또 경찰도 사망하는 사건, 굉장히 크게 시위가 붙고 서로 분쟁이 붙은 거죠.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이들에게 보상금이 아무리 주어진다 하더라도 서울의 한 곳에서 살 수 없는, 서울 집값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철거민들은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개발과 철거민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문제이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촌이 이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는 노력, 여러분들 앞서 경제 파트 부분에 첫 시간에 봤으면 알겠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과 문화 격차가 지금은 더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환경 개선을 시작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이제 근면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국민 정신 운동으로서 진행이 되면서 도시와 직장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구미죠. 구미는 아직도 이제 새마을 운동에 관련된 사업들이 남아 있죠. 농민운동을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평 쪽에 고구마 수매, 고구마를 이제 값이 떨어지면 이제 정부에서 사주는, 그래서 값을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해주기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고구마 이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투쟁으로서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농민들은 전국적인 농민단체들을 구성하면서 지금까지도 농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농촌들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있고, 이 농촌을 살리려는 좀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엮여 있기 때문에 또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농촌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굉장히 값싼 농산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중에서 빚을 안 진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빚을 땡겨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상환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농사라는 것이 굉장히 외부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태풍이 불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 망하기 십상인데, 그래서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고령화된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 도시가 점점 공동화되는 형상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345페이지에 괴물부리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소설 내용도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읽어볼만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개발과 농촌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어촌 쪽 지역도 하죠, 이쪽은. 그런 쪽의 사회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동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자본은 없고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밖에 할 수 없고, 계속 노동자들에겐 저임금을 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정책이 되게 된 게 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운동가가 분신을 하게 되면서 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또 노동운동으로 YH 무역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1979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은 좀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YH 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었는데요. 이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어렵게 되자 자진 폐업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측에서.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민당 당사회까지, 신민당이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당대표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거기에 들어가서 막 이제 투쟁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조원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김영삼 의원이 제명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부마항쟁까지 이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붕괴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중요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노동운동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지의 직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고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그죠? 이런 것이 생기게 합법화가 되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제 합법화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법의 노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공무원 노조까지 인정이 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 직속정책자문기구인데 여기서 최저임금도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과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태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봅시다. 일단 2만 명 중에 40%가 보조공이 평균 15세 어린이. 근데 얘네들이 다 굶주리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당시 90원에서 100원 급료를 받으면서 하루에 15시간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보다 어린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물가가 지금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100원, 90원을 받으면서 하루에 15시간 작업하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하루에 14시간 작업을 하고 하는 것을 10시간에서 12시간, 2시간 단축하게 하고 한 달에 일요일마다 휴가,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쉬겠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대중문화의 발달입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대중매체가 본격적으로 70년대 이후에 보급되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는 이 언론이나 대중문화를 장악을 하면서 반공의식, 반공산주의 의식을 고취하면서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역할로 쓰게 되고, 전두환 정부 때는 3S라고 대표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서 이제 시선을 멀리 띄우게 하는 거죠.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상업적 프로스포츠가 시작되게 되고 여전히 언론과 문화 통제는 여전히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한류 연풍이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불게 되면서 드라마를 수출하는 대표적으로 겨울연가, 대장금 이런 건 아직도 수출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현대사회 과제를 다뤄보고 3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진행에 따른 전통사회 질서 해체와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탐구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OECD 회원국 사회갈등 지수 현황인데 우리나라는 한 4위쯤 되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갈등이 좀 높은 편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득 재분배나 사회 통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사회라는 것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부분도 미덕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흔했는데 이제는 4인 가족, 3인 가족을 넘어서서 혼자 사는 그런 가족도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현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 및 출산도 기피하게 되고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초고령 사회, 그리고 자살률까지 높은, 이거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살률도 높은 그런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높은 교육열과
고용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이 높은 교육열이 이제 부작용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육비, 여러분들도 학원 많이 다니고 사교육 많이 받죠. 그런 과중한 교육비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위협받고 소득에 따른 계층 세습 조짐이 보게 되는 거죠. 뭐 국가 정책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높은 교육열과 이런 이미 세습화되어 있는 교육 세습, 그러니까 계층 세습이 해결되기는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전에 선생님 세대 때는 정시 세대 때인데 그때도 사교육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수시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쵸, 스카이캐슬로 대변되는 그런 사교육 시장계는 아직도 굉장히 거대해져서요. 이제 막을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전이라고 하는 소득격차에 따른 실질적 교육기대의 불평등은 계층 세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상하 분위별 월 평균 교육비 지출 추이가 있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상위 20%가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위 20%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죠. 이러니 이렇게 돈 쓰는 교육 투자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지정책의 과제입니다. 이제 수정 자본주의죠. 이제 사회 민주적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사회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좀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렇지만 건강보험 자체는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좋은 편이죠. 근데 국민연금 같이 연금 같은 제도가 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고민에 휩싸이죠. 이거를 차라리 이걸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남녀 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 호주제. 원래는 남자만 그 호주, 그러니까 호해, 그러니까 우리 이 가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만 가능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누구든 이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그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새아버지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법들 같은 것도 개정이 되면서 여성의 지위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배려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은 좀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역차별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한 남녀를 불문하고 좀 토론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된 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오고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국제 결혼도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정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벌써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배려가 관심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헌법의 인권에 따른 이제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은 늘고 소득 격차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부가 뭐 다른 모든 국민들을 합한 수치만큼 거의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죠. 근로빈곤층은 이제 근로빈곤층, 이제 일을 하지만 빈곤한 계층이 300만 명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고요. 소득 격차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는 아니군요. 네, 이 그래프는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어쨌든 상위 20%와 하위 20%가 연간 소득 격차가 12배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지만
이 최저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도 많다라고, 많이 개선이 됐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되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1910년대까지 이제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임금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12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다분히 필요한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가 주로 다뤄졌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몇 번 정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 북한 문제를 다뤄보고 제2차 지필평가 범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